안녕하세요. 문사탑 문서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문학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선생님 시간 되시면 수능 해결 지문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수능 비문학, 즉 국어 문제를 아예 안 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봤는데 그 질문을 보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읽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학생들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비문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 단순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선생님 채널에 오는 많은 학생들은 본질 그 영상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글 읽기의 본질 시리즈 이런 거. 그래서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찍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가늠이 안 돼요. 머릿속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은 크게 3가지의 테마를 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글 읽기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글 읽기, 그 본질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시험을 보고 안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 읽기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비문학의 본질의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안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은 글자만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읽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신경 써서 읽어서 세상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은 지식을 쌓아라. 그래서 실제 선생님은 해결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사탐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사탐 이전에도 선생님이 이런 사상적인 이야기들, 삶의 본질, 기타 등등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해결을 알고 있었고 변증법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배경 지식으로 가진 저와 이걸 갖지 못한 학생들이 이 글을 읽어내는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경 지식을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유리하죠. 하지만 배경 지식이 없을 때에도 분명히 글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이건 선생님이 글 읽기 시리즈를 보면 차근차근 되어 있어요. 우선 글자 말고 세상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도저히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땐 논리 구조를 통해서 그 지문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3번째, 출제자의 입장에서 얘네들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연습하기 위해서 보기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분석까지 끝낸 다음에 내가 읽었던 지문들을 지식화시켜서 점점 나의 상식이 많아지게 만들면 글 읽기의 능력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실제 문쌤의 이 머릿속에서 요거 브레인이죠. 이 머릿속에 어떻게 글을 읽고 이것들이 쫙 펼쳐지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그 글을 통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실제 진짜 그 글 읽기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글을 접근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건 선생님이 운이 좋게 해결을 알고 있어서, 변증법을 알고 있어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막 기술, 특히 컴퓨터 기술 프로그래밍 막 이런 거 나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선생님은 그 문제를 못 푸느냐? 그건 또 아니죠. 배경 지식이 없었을 때,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논리성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러니 해결에 대해서, 변증법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이 지문을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지도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글 읽기 본질적인 측면, 그리고 2번째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문쌤의 머릿속. 그래서 문쌤의 머릿속의 이야기, 즉 이 이야기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글 읽기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선생님은 실제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새로운 글을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믹스해가지고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모든 지문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도 못해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계 변증법은 내가 알고 있는 운이었죠. 하지만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요? 배경 지식들이. 왜냐면 선생님이 한 번은 양자역학에 꽂혀가지고 상대성 이론, 즉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에 꽂혀가지고 막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막 이런 뭐랄까 영상들 찾아보고 이런 거 되게 꽂혔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선생님의 배경 지식이 된 거예요.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지금 경희대에서 강의하시는 김상욱 교수님 강의를 진짜 좋아해서 엄청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양자역학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이지 않을까요? 결국 수능은 그런 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배경 지식만 있어도 돼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건 배경 지식이 1도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안 읽혀져요. 하지만 그건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풀 수 있다. 이제 어디 한번 시작해봅니다. 첫 번째, 글 읽기 본질적인 측면. 글 읽기가 무엇인지 어디 한번 생각해봐요. 글 읽기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놨듯이 세상의 이야기를 글자를 통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나는 원래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생님, 저요 해겔의 변증법을 몰라요. 이런 지식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어휘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예요. 변증법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국어에서 물어보지 않죠. 이런 것들을 풀어서 쭉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쭉 풀어냈을 때 그런 표현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오느냐는 나의 어휘력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어디 한번 생각해봐요.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다. 그리고 여기에 회의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느낌이 약간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후회하다는 내가 그거 왜 했지? 정말 내가 왜 간 거야? 이런 느낌이라면 회의하다는 한 템포 이렇게 조금 차분한 느낌? 내가 그걸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성찰적인? 이게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후회하다라는 단어와 회의하다라는 단어를 구분하는 학생과 회의하다라는 단어를 모르는 학생은 그 미묘한 그 차이를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왜 회의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왔냐면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선생님의 이런 머릿속에 남아있는 스냅사진처럼의 기억으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가장 어려워했던 단어가 회의하다였어요. 왜냐면 이게 와닿질 않는 거야. 나에게 회의는 미팅하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게 회의인데 아니 회의감이 들다. 이게 도대체 뭐지? 후회보다는 약간 더 차분하면서 우울하면서 성찰적이면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회의거든요. 비슷하게 느낌 그리고 뉘앙스 이것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쓰이지만 이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밀이 있는데 이 A라는 아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야 A가 말하는 거에서 비밀을 알고 있는 뉘앙스가 풍기던데 이런 거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 이거는 그냥 느낌이라면 뉘앙스는 직관적으로 어떠한 말의 뭐랄까 논리성이나 기타 등등을 봤었을 때 얘가 분명히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약간 더 크거든요. 근데 느낌이나 뉘앙스나 비슷한 용어기는 해요. 후회하다, 회의하다 비슷한 용어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철학적으로 갔었을 때 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고요. 자, 이제 이거는 비슷한 용어들이라면 큰 범주 내에서도 갈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아끼다 이 표현과 사랑하다, 애증하다, 애정하다 다 같은 표현들이지만 분명히 조금씩의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를 캐치하는 게 어휘력입니다. 단순히 그 용어를 알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미묘한 그 차이까지도 캐치해 줄 수 있는 건 거죠. 그럼 선생님 어휘력을 위해서 따로 공부해야 되나요? 저는 근데 그거는 비문학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선생님의 그 순서대로 문제 이거는 진짜 시험용입니다. 먼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오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할 때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그 선지 한번 만들어보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정리 이만큼까지 공부를 했다면 그걸 지식화시키고 배경화시키는 지식,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만들 때 이때 어휘 정리를 하면 그냥 당연하게 익혀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글 읽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처음 보는 글을 읽었을 때 그 세상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이게 바로 글 읽기의 본질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글자에만 집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휘력마저도 잘 못 쓰다 보니까 그게 아까워서 애기들 글자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에 집중하면 돼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글쓴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세상을 봐 라고 했던 게 그 비문학의 본질이었죠. 그런데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의 개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지고 와서 믹스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글 읽기의 본질적인 측면이었다. 글자가 중요하지 않고 세상이 중요한 건데 실제로는 이런 작용들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 새로운 글을 만나 세상을 가지고 오는 거. 결국 머릿속에서의 이런 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제 해겔 지문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또 어떤 작용들이, 어떤 활동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배경 지식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문에서 좀 필요한 해겔의 변증법 아주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해겔의 변증법. 이 지문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 정도로만 다룰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선생님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게 업이고, 그리고 이게 취미였고, 이게 흥미였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해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해겔을 비판하는 사람들, 마르크스가 해겔파였다가 해겔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막 그런 역사적인 내용도 알고 있는 선생님과 전혀 모르는 경우와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나의 취미였는데. 자, 하지만 학생들에게 그 정도의 배경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해겔의 변증법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이미 다뤄진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고. 선생님, 그러면 해겔의 변증법이 뭔데요? 바로 정반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짜 해겔의 사상으로 들어가면 여기 정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정과 정이 막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합으로 가는데 그건 또 다른 정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이 또다시 부정이 생기고 이건 또 다른 합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 정에 선생님이 배추를 놔둘게요. 엄청 고민했거든요. 학생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배추 찾았습니다. 배추는 정말 생배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맛도 없고 그냥 밍밍해. 뭐 건강은 해. 그리고 먹으면 뭐 배는 불러. 하지만 너무 밋밋하고 그냥 맛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맛없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보완할 무언가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양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양념 배추를 막 꽁짝꽁짝 하다 보면 한 단계 높은 데에서 배추 김치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바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학생들에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또 있을까요? 왜냐면 이건 선생님이 진짜 고민해서 만든 예시거든요. 너무 밋밋함이 부정되면서 양념, 그리고 그것이 쿵짝쿵짝해서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김치, 이게 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김치는 또 다른 정이 돼요. 그럼 김치에 대한 부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다시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합이 생겨납니다. 해겔의 변증법이 딱 이거예요. 무언가 정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부정적, 회의적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그 둘은 대립하면서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것이 역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유방임주의예요. 뭐든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서 그냥 자유에 맡겨서 시장이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자유방임주의의 회의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독과점이라든지 시장 실패라든지. 그래서 얘네들이 쿵짝쿵짝 막 싸워요. 그러다 보면 수정 자본주의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끊임없는 역사의 발전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반합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죠. 근데 실제로는 정반합이라기보단 정부정합 이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이건 회의적인 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고등학생한테까지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선생님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증법은 종종 선생님이 사회문화 심화 파트의 형태로 갈등론을 설명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쓰기도 해요. 왜냐면 갈등론은 사회에 언제나 모순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그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애기들한테. 근데 그 핵심 사상이 실제로 해겔의 변증법에서 온 거거든요. 갈등론자들이 그 사상을 이야기할 때 사회에는 언제나 조금의 부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게 툭 튀어나와 이렇게 반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발전적 방향성으로 이렇게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수능 완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미 기출에도 정반합 이야기 있습니다. 이거 수특에도 있었습니다. 그냥 문제만 풀고 마는 것과 정반합 정도. 아, 이런 게 정반합이구나. 배추 너무 밋밋하니까 양념이 나왔고, 그리고 그 둘이 쿵짝쿵짝 하더니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합을 이루어내는 게 김치 정반합.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자, 이제 이 정도의 배경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배추와 양념과 김치를 기억하세요. 정, 부정, 합. 이게 부정의 느낌 그리고 회의적 정의라고 하는 게 더 맞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고교 국가과정에서는 정반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자 잠깐 지문을 볼게요. 이제 이 지문을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 순간 쭉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용어들을 쉽게 변화시켰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했던 이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회의하다. 만약에 이 단어가 어렵다라고 느꼈을 때에는 후회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단어를 대치했어요.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우선은 선생님의 머릿속에 이해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용어를 조금 쉽게 바꿔야 된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바꾼 용어로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쉽게 바꾼 그 용어로 정리한 그 텍스트는 선생님이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2022학년도 수능 문제로 출제되었던 해겔 지문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애기들, 이 해겔 지문은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어휘라든지 아니면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했을 때 바로 이렇게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 어휘를 바꾼다라는 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그 평가원 지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날카롭고 그리고 명확한 표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바꾼 이유는 이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중점으로 뒀기 때문에.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봅니다. 기본적인 배경 지식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변증법 나왔네. 우리 정, 반, 합. 물론 해겔의 변증법은 정과 회의적인 정이라고 이야기하지 맞지만 고교 과정에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시도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배추 너무 밋밋하니까 소금 혹은 이제 이게 양념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콩짝콩짝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그치, 김치 발효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정, 반, 합으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걸 우리는 기본 지식으로 요만큼을 알고 시작해봅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정, 반, 합. 변증법의 논리적인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으로 현상을 설명한 인물론은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이 정도의 배경 지식만 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이 지문은 선생님이 고정 댓글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걸어둘 거고 그리고 거기에도 쭉 적어 놓을게요. 자, 읽어봅니다. 정반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글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하면서 보는 거야.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으로 현상을 설명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동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유형의 나열.
동등한 위상이라면 이런 거겠지. 근데 그게 아니래. 대립하는 두 유형이 그렇지. 여기 정과 반이 대립.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통합적 성장성이라는 건 얘가 더 한 차원 높은 곳이잖아. 그죠? 그러니 이 정반합의 기본적인 배추, 소금, 김치의 이 기본적인 배경 지식만 가지고 있었어도 얘를 이해하기 쉬우며 그리고 용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어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만 있었어도 얘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실제로.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이 딱 읽으면서도 와, 이거 애기들이 이해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게 왠지 알죠. 선생님은 이게 취미이자 이런 거 읽는 게 선생님의 흥미이자 이랬잖아요. 자, 어디 한번 읽어봅니다.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현상에 대한 설명 방식인과 동시에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이건 뭐냐면 야, 이거 김치 어떻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김치는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김치가 쉬었어. 그럼 이제 반이 생기는 거야. 김치가 신 부분. 신김치, 시다. 근데 그거 가지고 뽁짝뽁짝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인다거나 김치찜을 만드는 거죠. 정반합. 김치. 그 자체의 존재 방식인 거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런 형태로 상상되어졌습니다. 즉, 세상의 진리에 해당하는 이념의 원리도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드러나는 현상의 방식도 즉 정반합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식과 그리고 김치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 다 변증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념과 현상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설명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자, 이 문단이 실제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과 또 평가원 진짜 지문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이거는 똑같죠. 정, 그리고 반, 그리고 합. 이 구조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구조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이해해서 배추, 그리고 소금, 그리고 김치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더 얘를 파악하기가 좋았겠죠? 읽어볼게요. 변증법적인 논리 구조를 일컫는 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닌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병렬이라는 건 나란인데 이게 아니잖아. 김치는 한 단계 높잖아.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 이런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이건 뭐냐면 논증의 방식이야. 근데 그와 동시에 이뿐만이 아니라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즉 김치가 존재하는 방식인 거죠. 이제 김치는 시다 보니까 이제 김치찌개가 되고 김치찜이 되는 거거든. 즉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 발전해 나가는 그 방식도 그리고 이념이 시 공간의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 김치 이런 거 다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어떤가요? 배추, 소금, 김치만 이해해도 이것만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얘를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병렬, 그리고 이런 뭐랄까 구조도라든지 논증 대상 자체라든지 논증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논증과 설명에는 분명히 그 어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설명은 알기 쉽게 풀어서 쓰다의 느낌이고 논증은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 아까 선생님이 후회하다와 그 다음에 회의하다의 그 미묘한 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만 봐도 이해가 쉽지 않나요? 그러니 어휘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 어휘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딱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키워놨다면 이게 설명으로 쓰여있으나 논증으로 쓰여있으나 아니면 나란히 혹은 나열 이렇게 쓰여있으나 병렬로 쓰여있으나 똑같이 이해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봅니다. 해겔은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아름다움의 대상인 예술, 이것은 종교와 철학과 마찬가지로 정신 영역의 한 형태이다. 사람의 머리에 어딘가에 정신 영역이 있대. 그 정신 영역 한 형태가 바로 예술이다.
실제로 절대정신이라는 용어입니다. 헤겔의 가장 중요한 철학 어휘예요. 근데 절대정신이라는 게 진짜 와닿지가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이 지문 속의 내용과 연결시키고 지문 속 어휘를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정신 영역은 세상의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 부분을 가리킨다. 예술, 종교, 철학은 모두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며 이거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모두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바꾼다고 해놓고 못 바꿨네요. 올려드리는 건 바꿔둘게요. 자, 모두 절대적 진리를 얘네 세 개 다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구나. 다만 받아들이는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예술, 종교, 철학 모두 진리 추구하는데 받아들이는 형식은 이 세 개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이해하셨죠? 정신 영역의 세 형태, 각각 대응하는 형식, 느끼기, 상상하기, 생각하기이다. 이게 실제로는 직관, 표상, 그리고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애기들한테 직관도, 표상도, 사유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거 느끼기, 상상하기, 생각하기라면 어떤가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딱 100%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우선 이해가 먼저니까. 자, 이제 느끼기부터 이야기해봅니다. 느끼기. 주어진 실제의 대상을 직접 만지고 관찰하면서 알게 되는 활동. 이거 딱딱하다. 이거 빨간색이네. 이런 거 말이지. 그렇다면 상상하기는 대상이 현실에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마음속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활동. 나 10년 후에 내 삶은 어떨까?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죠. 이미지, 내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들. 그리고 생각하기, 개념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순수한 이성적 활동. 선생님은 이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개념을 통해 대상을 파악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선과 악을 알고 있어. 이게 내 머릿속에 개념이 있죠. 그런데 여기 어떤 형상이 있어요. A라는 애가 이유도 없이 B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군대. 그건 악이네. 대상에 대해서 그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거. 근데 A가 B를 도와줬대. 그냥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고 도와준다면 그건 선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개념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거, 이게 사유구나. 생각하기구나. 이 세 형태는 각각 느끼는 정신 영역, 상상하는 정신 영역, 생각하는 정신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헤겔에 따르면 느끼기의 외면성과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만지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상상하기의 내면성, 내 마음속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니까, 이건 생각하기로 통합 발전. 이거 정, 반, 합처럼 이와 유사하게 예술의 객관성. 그럼 여기는 예술이 들어가겠네. 여기는 종교가 들어가겠네. 그리고 여기는 철학이 들어가겠네. 예술은 객관성으로, 그리고 종교는 주관성으로, 그리고 철학에선 얘네 둘이 꽁짝꽁짝 해가지고 통합되는구나. 발전법, 변증법을 따르고 있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은 철학이라는 부분, 본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좋아하고 생각하잖아요. 본질이란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걸 그 대상에 투영해가지고 분류해보고 나눠보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유하기, 즉 생각하기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바로 이해한 거죠. 자, 이걸 이제 수능 지문으로 또 읽어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헤겔은 미학,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 이거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쉽게 표현하고자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 거고,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 미학의 대상인 예술,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인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 요 정신의 영역이 절대정신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절대정신을 정신 영역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신 영역인데 이거를 정신의 한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하기는 얘가 훨씬 더 쉽죠. 근데 실제 그 날카롭고 명확하고 이런 건 실제 지문이죠. 계속 읽어봅니다.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동일한 내용, 얘네 세 개가 동일한 내용이지만 얘는 형식에서는 차이가 있네. 예술, 종교, 철학이 형식에선 차이.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느끼기, 그리고 상상하기, 그리고 생각하기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은 직관을 느끼기라고 바꾸지 않아요. 왜냐면 난 이미 직관을 알고 있잖아. 선생님은 표상도 알고 있단 말이야. 어휘로. 사유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읽어내는 거죠. 직관, 주어진 물질의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왜냐면 이거 정신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한테는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 거죠. 직접 만지고 지각하는 거, 만지고 느끼고 이런 외면적인 부분이죠. 표상, 물질적인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이게 이제 상상하는 거지. 그리고 사유,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라는 말.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그러니 직관의 외면성, 그죠? 그리고 이 표상의 내면성, 이것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여기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거 딱 정반합이네, 그죠? 그리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 이게 예술이네, 여기에 객관성이네. 그리고 종교의 주관성, 이것은 철학에서 종합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휘, 배경 지식이 모두 다 이렇게 들어가서 막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독서는. 근데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 자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관이야 라고 하면 난 직관이 뭔지 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 뭐다 라고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표상, 상상하는 거. 사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근데 이런 지식이 혹시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어휘만 바탕이 되면 논리성을 가지고 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도 선생님의 글로 읽어봅니다. 형식 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 어떤 거의 형식? 그치, 예술, 종교,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도 차이가 난다. 헤겔에게서 정신 영역의 내용인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이건 원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래.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느끼고 종교는 상상하며 철학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의 단계의, 종교는 성장의 단계의 예술 초보, 종교 성장, 철학은 완성의 단계, 이렇게 정신 영역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에서 진정한 정신 영역은 최고의 이성 활동에 의한 철학뿐이다. 그러니까 변증법에 따라서 정, 반, 합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 미학에서 봤을 때에는 예술, 그 다음은 종교, 그 다음은 철학인데 철학이 가장 하이 레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예술이 최고의 정신 영역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역사에서 이성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오래전 선사시대 정도로 한정된다라고 말이죠. 배추 먹는 시기. 선사시대 정도야. 왜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오래전 과거를 선사시대로 넣냐면 실제로 철학이 나오는 시기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신석기 시대 때 원시적 종교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종교는 아니거든. 어떤 교리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어서. 그래서 역사 이후에 종교가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오래전 때나 예술이 최고였지 지금은 철학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헤겔입니다. 어떤가요? 정, 반, 합의 발전 단계.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읽어낸다? 이건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런 배경 지식과 이런 용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능장에서 어떻게? 이걸 지문으로 봤으니까. 마지막 문단 어디 한번 읽어봅니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서의 형식, 얘네 세 개 형식 다르잖아. 예술, 종교, 철학, 얘 형식이 달라. 이렇게 말이지.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진리는 본질적으로 절대정신의 내용, 절대진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구나.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그 다음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진행되고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철학뿐이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절대정신 철학이네.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가요? 어렵죠. 선생님도 좀 놀랐어요. 뭐랄까 원래 지금까지의 평가원은 조금 친절했어요. 변증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고 나서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논리적 구조야! 라고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느낌인 거예요. 선생님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취미로서 흥미로서 관심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을 뿐 변증법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 지문만 읽으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지만 자 생각해봐요. 논증이라든지 직관, 표상, 사유라든지 이러한 표현의 어려움이 이런 어휘죠. 개념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머릿속에 단단하게 그 개념이 잡혀 있었다라면 이런 식으로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은 읽으면서 저기에서 그냥 바로 이해가 됐어요. 이건 선생님이 해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애기들은 처음부터 이만큼을 읽어내긴 힘들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문장 구조는 또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쉽게 용어를 바꾸고 났더니 예술, 종교, 철학은 모두 진리 추구. 다만 형식의 차이가 있어. 예술, 느끼기. 종교, 상상하기. 철학, 생각하기. 이게 느끼기, 상상하기, 생각하기라고 나와 있으면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혹시 진짜 시험에서도 여기에 직관, 표상, 사유라고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A, B, C였다면 이 문장 구조의 논리성을 가진다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A, B, C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힘들겠지만 제일 처음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 파악 주어와 서술어에 집중해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파악 대등 구조라든지 병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구조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나중에는 진짜로 이 지문을 읽어서 배경 지식화 시키면 이거 배추, 소금, 김치 이것만 이해하고 있었어도 이것만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도 훨씬 더 쉽게 이 지문을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해결 지문 읽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정말 길었죠? 글 읽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문을, 새로운 글을 읽고 그것이 의미하는 세상을 가지고 오는 활동, 그게 바로 글 읽기입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이라든지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좀 힘들죠. 하지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는지 이건 애기들이 이미 어휘력과 지식을 가졌던 내용을 가지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그 글 읽기 본질 아시죠? 그걸로도 해봤어요. 내가 분명히 충분히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과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데 글자에만 집중해서 세상을 보지 못한 경우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세상을 보려고 해도 지식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경우. 하지만 수능이라는 그 시험의 특성상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다루었던 변증법, 배추, 그리고 소금, 양념이죠. 그리고 걔가 콩짝콩짝 해가지고 김치가 나오는 정반 합의 이 큰 틀망 배경으로만 가지고 있었어도 지문을 읽기가 쉬웠다. 이 정, 반, 합 구조. 이게 변증법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말이죠. 근데 선생님은 애기들보다 이 지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애기들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거나 수학을 더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해결만큼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러니 선생님 머릿속에 얘가 쉽게까지는 아니어도 상상하면서 읽혀졌습니다. 직관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술이 직관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사유가 무엇인지 표상이 무엇인지 선생님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한 번에 읽을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캐치할 수 있었던 거죠. 애기들은 조금 더 쉬운 용어로 조금 바꾸면서 생각하는 게 더 이해가 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어휘가 갖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어휘를 자유자재로 쉽게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익숙하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 평상시 때 글을 읽고 비문학 지문 마지막에 이제 배경화시키고 지식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어려운 지문, 논리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여드렸죠? 그냥 A, B, C. A는 이거야. B는 이거야. C는 이거야.
단어가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졌을 뿐 실제로 느끼기, 상상하기, 그리고 생각하기라고 했을 땐 쉽게 읽혀졌습니다. 선생님이 쓴 글 보고 그리고 지문, 실제 지문이죠. 수능 지문을 보면서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단어만 바꿨을 뿐 문장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어요. 왜냐? 애기들은 충분히 이 문장 구조를 읽어낼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했던 거거든요. 어떤가요? 자, 이제 오늘 선생님이 학생에게 약속했던 부분을 영상으로 올릴 수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만약에 이 영상 보고 질문할 내용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댓글 보고 또 어떻게 애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